네, 안녕하세요. 열린마음 빵쌤 순천 성남초교사 방주영입니다. 네, 지난 시간 파트 1 기본 시스템, 생활규범 시스템으로 자발적 문제 해결 역량 강화 시스템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두 번째 파트 2에서는 학습 규범 내면화, 관계 규범 내면화를 만들어가는 그 시스템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학습 규범을 내면화하는 시스템 또한 7단계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네, 생활 태도 문제 해결 시스템에서 나왔던 부분과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빠르게 해결을 하고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1단계는 자발적 수정, 1, 2, 3 매직에 도움을 받는 자발적 수정 단계입니다. 대신 다른 점은요, 수신호 카운팅이 아니라 칠판에 있는 학생 개별 사진을 이용한 신호등 자석 카운팅을 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학생들의 사진을, 개인 사진을 학년 초에 이렇게 찍어두고 수업, 경영 또는 학급 경영에 사용을 합니다. 네.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그 아이를 지적하고 행동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수업의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제가 적용하고 있는 이 1, 2, 3 카운팅 방법은요, 학생의 사진에 신호등으로 초록색,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 자석을 붙임으로써 학생들에게 1, 2, 3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수업 중에 문제 행동을 보이고 있는 학생이 발견된다면 그 학생의 사진 위에 자석으로 이렇게 1, 2, 3, 세 차례 카운팅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 학생은 자석이 놓여 있을 때 교사는 그 학생에게 간단하게 이름을 부른 뒤에 손짓으로 이 카운팅이 되었음을 안내를 합니다. 그럼 해당하는 학생은 자신이 현재 학습과 관련해서 다른 나와 우리의 배움을 저해하고 있는 어떠한 문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반성하고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세 차례까지 카운팅을 받았을 시에는 쉬는 시간이 되었을 때 선생님께 또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문제 행동을 했었으며 이걸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정도로 1단계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2단계는 생활 반성지인데요. 생활규범 내면화 시스템과 다른 점은 공원 사과가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구조나 양식은 같으나 모두의 배움을 멈추게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2단계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3단계 또래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 친구의 어떠한 도움을 받아서 바른 학습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네, 동일하게 그 내용 기록 후 선생님께 그 또래 상담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된다는 거, 네, 생활규범 내면화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3단계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4단계 이제 선생님과의 대화, 이 또한 생활규범 내면화 시스템과 같고요. 네, 5단계부터 이제 생활규범 시스템과 학습규범 시스템이 다른 부분이 이 5단계부터 드러나는데요. 생활규범 내면화 시스템에서는 5단계가 회복적 자치법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학습과 관련해서는 학습 자율권 조정이라는 단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다양한 어떠한 제한이 있었겠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시에는 학생의 고유한 어떤 학습 자율권 이것을 남용하는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이것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어떻게 자율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범위, 내용과 방법을 조정하는 건데요. 저는 이 과정을 학생들이 어떤 비판적 사고력이나 소통, 협업, 그리고 창의적 사고력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특히 소통과 협업 이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학생이 학습에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수업 시간 내에 다른 학생들은 자유롭게 다른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러 가거나, 저는 이제 수업 상황을 그렇게 좀 뭐 열어놓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동을 제한하거나 학생의 좌석의 위치를 교사에 가까이 오게 한달지 이런 위치를 좀 조정하는 등, 또는 프로젝트, 팀 과제를 수행할 때 팀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잠시 개인의 과제를 주어주고 팀과 분리를 하는 시간을 갖거나, 물론 그 개인의 과제 또한 다시 팀으로 돌아갔을 때 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개인 공부하는 그러한 형태로 조정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자유롭게 어떠한 취미생활이나 이런 활동들, 놀이를 할 때 그때 미래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것으로 학습 자율권을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학생이 함께 합의한 부분 안에서 학습 자율권이 조정이 들어가고, 그 과정을 통해 행동 수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5단계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 회복적 자치법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급 공동체 모두가 그 친구의 학습 규범을 내면할 수 있도록 수업 상황에서 어떠한 환경적인 자극을 줄 것인지, 그리고 그 친구가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징후가 보였을 때 어떻게 그것을 적절하게 멈춰 줄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그 친구는 어떻게 앞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동의 문제 해결 사고를 갖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7단계는 교육 공동체 대화입니다. 생활규범 내면화 시스템과 같게 1단계부터 6단계까지의 어떤 노력들에 대한 기록과 이런 부분들이 학부모에게, 가정에 공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주체가 함께 만나서 문제 해결의 대화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습 규범을 내면화하는 7단계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 간의 관계 충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8단계 7 플러스 1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드린다면 8단계가 바로 학교폭력위원회이기 때문에 2020년부터 학교폭력위원회, 이것이 교육지원청의 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7단계이고 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것이 이제 추가되었기 때문에 7 플러스 1단계의 관계충돌 문제 해결 시스템으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생활규범, 학습규범과 좀 다른 점은 쌍방 둘 이상의 대상이 있다는 점이 다른데요. 따라서 1단계는 자발적 수정이 아니라 자발적 화해의 단계입니다. 이는 충돌자들 간에 스스로 만들어가는 화해의 시간인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먼저 100초 이상을 카운팅하면서 서로 거리 두기를 갖도록 합니다. 일단 격해진 감정을 누그러뜨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100초 카운팅을 한 뒤에 감정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면 저는 아이들에게 용기 있는 사람이 먼저 말을 거는 것이라고 지도를 하면서 스스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누그러졌을 때 다시 이성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할 때가 되었을 즈음에 대화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들의 충돌은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충돌의 심각성이나 지속성, 고의성, 이런 것들이 좀 가미가 될수록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데요. 2단계는요, 생활 반성지와 다른 충돌 해결지라는 양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 충돌 해결지를 작성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읽고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를 읽어가며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 상황에 대해서 왜 그것이 일어났는지 분석하며 과거의 경험까지 생각하며 화해를 준비하는 거죠. 이 충돌 해결지, 손으로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로 상대방에게 전하기 어려운 것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환하는 시간을 통해 상호간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충돌 해결지의
형태는 이처럼 생겼는데요. 크게 확대해서 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6하원칙을 사용해서 어떠한 문제, 충돌 유형인지 그래서 그 충돌 원인,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징적인 점은요. 여기 나의 책임 점수 100점 중에 상대방과 내가 얼마만큼 잘못했냐, 내가 만약 더 잘못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100% 내 잘못이다, 그럼 100점을 적는 것이고, 아니야 둘 다 5대5 정도인 것 같아 라고 하면 50점을 적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지도할 때 이 부분이 여기에서 점수를, 나의 책임 점수를 높게 주었을 때 화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지도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화해를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TCW 내용 대화법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까지 기록한 내용을 서로 이제 교환해서 읽고 나서 친구의 기록이 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좀 도움이 되었다면, 즉 친구가 거짓이 아닌 사실만을 기록하면서 나 또한 그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이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사과의 한마디를 서로 적어주면서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선생님께 화해까지 도달을 하였다면 선생님께 그것을 제출하고 확인을 받는 그러한 양식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2단계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3단계로 넘어가는 것인데요. 또래 상담의 다른 이름, 충돌 상황에서는 이제 또래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또래 상담자의 중재에 따라 만들어가는 화해 시간인데요. 마찬가지로 기록은 선생님께 공유가 된다는 거. 그런데 이 또래 상담자는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 당사자, 충돌 그 당사자들이 직접 선정한 사람이 상담자로 들어온다면 두 사람 이상의 또래 상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상황마다 다른 것 같고요. 교사가 적절히 구성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웬만한 문제는 3단계에서 또래 조정을 통해 많이 해결이 잘 되는데요. 그래도 안 될 시에는 이제 선생님과의 대화가 일어납니다. 선생님의 중재에 따라 화해를 해 가는 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을 제대로 명확하게 당사자들 간에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단계에 걸친 대질 신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실부터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판단을 중재하고 잘 상황을 관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데요. 3단계 대질 신문이란 일단 기본적인 원래 대질 신문은 대면으로 물어서 살펴서 그걸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교육적인 단어로 이걸 사용할 때는요, 아이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화해를 바라면서 마음을 다해 물어본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단계는 개별신문, 충돌한 당사자들 각각의 신문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그 상황을 목격한 증인을 신문하는 것이 2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당사자들이 함께 만나서 대면 신문이 이루어지는 이 3단계 과정을 통해 사실을 분석해 가는데요. 저는 상황이 일어난 그 시간 흐름, 그 타임라인을 맞추어 가는 형태로 이 3단계의 신문 결과지를 비교 분석을 합니다. 자, 먼저 이러한 형태인 거죠. 한 장의 종이가 있다면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누고요. 충돌자 A와 충돌자 B가 각각의 기록을 교사에게 제출합니다. 그럼 교사는 이 A와 B, A, B의 어떤 행동의 신문 결과, 어떤 기록지, 진술지에 대한 시간순을 정리해서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둘 사이에서 뭐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2단계 증인 신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증인 C의 어떤 기록지, 목격담 이런 부분들을 맞추어 가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나갑니다. 그럼 이렇게 세
장의 진술지, 신문 결과지를 받은 뒤에 이제 ABC 기록이 하나로 합쳐진 그 타임라인 사건 기록을 작성을 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비로소 A와 B가 함께 만나서 대면한 상태에서 그것을 읽어 내려가며 네,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일단 관찰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당시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새롭게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인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서 화해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3단계 대질 신문을 사용해서 선생님 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단계 선생님 대화, 이 대질 신문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교사 또한 학급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급 전체의 도움을 요청하는 회복적 자치법정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5단계 회복적 자치법정을 통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겠지만 그 5단계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6단계 마찬가지인 교육공동체 대화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이 사실 어렵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충돌한 학생들의 그 각 가정, 즉 부모님과도 만나서 대화를 해 나가는 그 중재 대화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어렵기도 하지만 교사의 중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 그 시간이면서도 빛을 발해야만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다양한 중재 기술과 공감대와 그리고 이런 생활교육과 관련된 많은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발생했을 때에는 교사의 어떤 이 생활교육 중재 역량이 꼭 필요한 순간, 이때 꼭 한 번쯤은 선생님들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중재하는 능력도 교사의 기본 소양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7단계로는요 교육청으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학교 자체에서 학교장 종결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폭력 전담 기구인 건데요. 충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성된 교내의 생활교육 전문가들의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내에 많은 선생님들이 학급 담임 그리고 가정과의 이 연계만으로도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회복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가는 화해 시간으로서 이 전담 기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절대 가서는 안 되겠지만 학교폭력위원회, 이게 마지막 최종 단계로서 학교 외에 교육청 및 지역사회 전문가와 만들어가는 화해 시간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위해 이때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공동체가 그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중재를 위해서 만났다는 것, 문제 해결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많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이죠. 저는 이제 선생님들께 이 관계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팁으로 전 교직원들이 학교폭력위원회 기본 규정, 어떤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다른 많은 세부적인 부분보다도 제 경험으로는 이 학교폭력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걸 적용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학급의 문제 해결 시스템과 연결해서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 5가지의 기준으로 학교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이것이 저희 학급에서는 1단계에서부터 8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5개의 기준들이 계속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혹 학급 또는 학교에서 해결되지 않고 학폭위까지 넘어간다 할지라도 이 고, 지, 심, 반, 화 기준으로 고민을 해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그 충돌자들과 아닌 충돌자들 사이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가능성, 화해의 가능성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본 규정에 대해서 모든
교직원들이 숙지하고 학급의 문제 해결 시스템과 연계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자발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학생들은요,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줄 모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의 책무는 학생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학생들에게는 그것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생활교육은 학생들이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봉사활동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사의 곧 의무이죠. 교사는 학생들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제가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자발적 문제 해결 역량 강화 시스템이었습니다. 꼭 선생님의 학급에서 나름의 형태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